모든 이슈를 지금 다 조기 대선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뭐 사실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궁금한 건 신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아니 이거 누가 사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씹어 계속 오른다니까. 근데 안 나와요. 뉴스가 안 나와. 그치, 안 나오지. 네.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 너무 또 오픈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에 묻혀 있는데 네. 부동산 밑에, 시장 밑에는 엄청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잘 못 느끼보니 지금 묻혀있어. 이슈가 이슈로 덮인 거죠. 근데 부동산은 지금 엄청,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이벤트 이런 거 별로 크게 영향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 뭐 정책이 뭐 아파트 가격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해. 스트레스 DSR. 서털에서 DSR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신문도 안 보나 봐. 신문을 보긴 보겠지. 신문에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만 보지. 스트레스 DSR도 이자가 내려가면 무력화된다라는 게 증권사 보건소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데서. 금리가 더 세지. 그러니까 이자가 내려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해갖고 이게 스트레스 DSR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너무 신문을 보지 마세요. 신문도 어차피 자기들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뉴스를 쓰고, 훈행이도 이제 투자자들 위주로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신문도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오마이뉴스라든지 아니면 매일신문이라든지 다 다르게 이야기하잖아. 네. 부동산에 좀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쓰고, 매경 이런 데 막 죽었다, 한국경제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있지, 서울신문 이런 데는, 서울경제 이런 데는 또 약간 우호적으로 쓰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지, 단일론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가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는 느낌이 계속 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것도 신고가로? 집이 오르니까 사는 좀 거죠. 기다려야지. 아직 안 샀다고? 아니 본인이 살 게 올라가려면 위에 게 먼저 떠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영영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는 거지.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강남이 충분히 올라줘야지 그 다음에 성동도 오르고 광진구도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성동하고 광진구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뭐 20억이 어딨어. 평범한 사람이 20억 모으기도 힘들지. 반은 은행 거고 반은 내 거고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뭐 5억짜리, 뭐 6억짜리, 9억짜리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뭐 50억, 70억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들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회사 가보면 강남에 사는 50억, 60억짜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 주변에 50억, 60억짜리 사는 사람 있어? 없네요. 그치,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신문에서나 떠드는 거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비싸다, 누르면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신문에서 아무리 이렇게 오른다 들어도, 아유, 그런가 보지 하는데, 옆에 대리가, 회사에서는 일 별로 안 하고 맨날 까불까불하고 하는데 집 샀는데, 과장님 돈이 많이 올랐어요. 1억 올랐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파이어 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이 새끼가 나보다 직급이 높기를 해,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기를 맨날 벤질벤질한데 집 사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네. 그래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옆 부서 과장님이 야, 나도 샀어. 야, 많이 올랐어.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집인들인데? 이러면 또 완전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지지. 안 그래도 마누라가 사자 그런 거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집값 잡아준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기 자기 동네도 실제로 오르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30억짜리 이야기하고 50억짜리 이야기하고 이런 게 별로 와닿지만, 동대문구가 올라왔네, 중랑구가 올라왔네, 노원구가 올라왔네, 은평이 올라왔네, 이런 이야기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제가 비싼 동네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막 켄틸런이 어떠네, 막 확산이 어떠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강남이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고 광진구가 오르고 드디어 동대문구가 오르고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놨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묶었잖아. 토지거래 허가 해제하기 전에 그게 이미 퍼지고 있었고, 2024년에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라고 내가 목 놓아 이야기했고. 맞아요. 그치.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 걸 안 했으면 그게 동대문구도 퍼지고 그 다음에 점점 옆으로 퍼졌을 거야.
근데 중간에 풀어버리는 바람에 싹 빠지는 돈이 다시 강남상구로 쏠려 들어가갖고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면 주인들이 팔아요? 안 팔지. 지금 매물이 줄잖아 지금. 그래서 안 팔아. 이제 매물을 이제 사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옆집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누가 파냐? 안 팔지. 그래서 매물이 잠기고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가 오를 때 매물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본이 작아져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표본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래 하나가 아래 위로 되게 흔들기 시작하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절대 낮게 안 팔거든요. 그래서 낮게 안 팔고 그리고 팔 생각도 별로 없고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고 하나 둘 거래되면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들이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에만 하면 되니까. 왜 10억에 거래, 20억에 거래되는 걸 이제 23억에 거래되는데 바로 이제 실거래 올리면 주인들이 전부 다 20억에 남아있던 매물을 23억 이상으로 올려버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실거래 신고도 늦게 하게 되는 거지. 매물 줄고 거래량 줄고 신고가 나오고 실거래 신고 늦게 올라오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매물이 줄면서 무섭게 상승하는 초기의 반응인 거죠. 초기의 모습인 거죠. 아, 이게 초기다.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이제 점점 이제 멀어져가는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그 옆으로 이제 30억짜리는 못 사지만 진짜 연끌 해갖고 20억짜리는 사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포, 성동 이런 데 신축이 오르는 거고 마포, 성동 신축이 이미 20억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변에 구축을 보는 거죠. 야, 이게 마포에 최신축은 못 가지만 마레포가 2016년식이라 조금 가격이 싸구나. 여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24평이라도. 그 돈이 안 되면 어떻게? 그 옆에 삼성 레미안 1, 2, 3, 4단지 이런 데라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지, 레벨이.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넓고 새 아파트인데 비슷한 가격으로 한 서대문구 가니까, 있긴 있네. 또는 DMC 가니까 있네.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꽤 돼요. 꽤 되거든? 3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만 3만 5천 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이문동이라든지 이문동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광명은 경기도에 잡히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2만 호 가까이가 줄줄이 이제 내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것도 딱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12억 이야기하고 13억 이야기하던 동대문이나 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15억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남 4구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미아 있잖아요, 미아. 네. 미아의 센터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호가가 15억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자. 미아랑 장이랑 이문이랑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장이나 이문은 13억, 14억 하고, 미아가 15억 중반이면 호가지만.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위계상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장이나 동대문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올해 하반기 되면서 이제 거의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더 중요한 거, 은평구 있죠. 대조 1구역. 그 말 많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지금 그 분양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74제곱미터가 13억 5천. 띄울까요? 띄워봐, 이거. 요거.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은평구구나. 은평이란 말이야. 은평 메디알레가 보면 74C가 13억, D는 13억 7천인데 이거 뭐 확장하고 뭐하고 하면 1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84가 아니고. 그치, 74야, 74입니다, 74. 10제곱미터가 작아요. 3평이 작아요. 그러면 34평은 어떻게 되겠어? 15, 14, 10.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이제 거의 환산하면 15억이라는 거예요, 15억. 은평구가 1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평구 무시하냐? 이게 아니라 은평구가 15억인데 동대문이나 장이가 14억이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이유는 그쪽에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정리 정도는. 그치. 메디얼레보다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그러니까 미아가 이해가 되는 거지. 미아가 이 호가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네. 미아에 백화점 2개나 있고, 4호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 아파트가 호가가 15억이고, 그리고 대조 1구역이 메디알레가 15억이야. 그러면 미아가 오히려 싼 느낌이 들 정도로, 그지?
그러면 장의하고 이문은 입주문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겠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럼 장의하고 미아도 그렇고 장의하고 이문이 키를 맞췄어. 올해 하반기에. 키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중랑구 있고, 그죠? 중랑구에도 새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중랑청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그나마 그쪽에서는 괜찮거든. 그건 노원이잖아. 노원으로 퍼질 거고. 그리고 서쪽으로도 지금 메디알레가 이미 그랬으니까 불광 5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련 이런데 가련 몇 구역이야? 가련 1구역 이런 데도 바로 옆에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GTX 안 들어와? 똑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분양이 잘 될 거고 그게 이제 그런 불광역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다 이제 퍼지겠죠. 구축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DMC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또 오르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수위가 차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 느낌은 강남에서 이야기 계속 내가 하고 이제 성동 광진 이야기 했는데 성동 광진을 넘어서 그 외곽 지역까지 지금 이미 물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슈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메디알레 이게 분양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가 되게 궁금해진 거죠. 여기 고척 여기도 무슨 프로지온가 뭔가 15년 만에 입주한다고 막 난리잖아 아주 그냥. 힐스테이트가. 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게 서쪽으로 그렇고 동쪽으로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뭐 관악 뉴타운도 지금 입주해요. 관악 뉴타운 1번 입주하고 1구역 입주하고 3구역 입주하고 2구역 3구역도 진행이 착착착 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백사마을은 우리 서울에 거의 마지막 남은 몇 개 안 되는 뭐라 그러냐 서민 뭐라 그러지 무가 판자촌 같은 데잖아요. 백사마을, 방배동의 성디마을, 구룡마을 이런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일 동생이 백사마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막 건축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백사마을이 백사가 많이 나서 백사마을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아, 그래요? 예, 중계본동 104번지예요. 그래서 백사마을이에요.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 저층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 안 나오게 이렇게 하던 거를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좀 높이 올려줘 버리는 바람에 사업성 나오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게 좀 느낌이 좀 안 오나? 제일 마지막에 올라야 되는 데가 그나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성디마을이나 구룡마을에는 신경을 안 썼지만 백사마을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 왜요? 진행을 시켰어. 왜요? 자기 컨셉하고 맞잖아.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거기 거주하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임대 아파트를 우선을 주고 이런 거 컨셉이 딱 맞잖아. 진행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오세훈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청수 올려줘 버리니까 진행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런 거야. 그게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은 재개발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데가 상계 뉴타운하고 관악 뉴타운이었는데, 심지어 백사마을 이 세 개였는데, 상계 뉴타운은 상계 뉴타운은 소식이 별로 없지만, 관악 뉴타운하고 백사마을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오는 느낌이 안 드나? 안 드나? 자꾸 쫄리는데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죠. 최근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한마디 했잖아. 기사도 많이 뜨더만 한국 경제 이제 0%대다 올해. 그래갖고 세계 유수의 또 정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 0%대다. 그래서 OECD 중에 꼴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금리를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기했다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 오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 내려주세요. 아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떡상해서 안 돼요. 민심이 떡 나갈 거예요. 아니, 내려주세요. 서민들이 다 죽어요. 중소기업이 다 죽어요. 아이, 그래도 풀면 금리가 떡상할 거예요. 아, 그리고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학원 때문에. 대치동 학원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야. 이거 학원 지어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한국은행 총재가 보고서까지 내가면서.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지역 할당제를 해야 돼. 말하면서. 서울대를 다 없애야 돼. 서울대도 없애야 돼. 국립대를 다 서울대로.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거 있어요. 1대학, 2대학, 3대학. 그러면 우린 또 이거지. 1대학이 좋더라. 서울대다 옛날에 샤 대학이다 이러면서 있겠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지. 그러면 한국은행도 서울대 말고 지방대학교 비율대로 뽑아라. 니네는 다 서울대 아니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는 좀 나는 안 되고 니네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 지경까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뭐 우리는 뭐 관세 폭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내수가 죽었. 내수에서 제일 큰 축은 건설 경기인데 건설 경기를 살리려 그러면 건설 마피아, 토건족, 주택 투기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거 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살려주면 이거 봐라 또 살려주네 이거 봐라. 와 맨날 무슨 교수님 나와가지고 건설사를 왜 살려줘야 되죠? 죽게 냅둬야죠. 죽게 냅줘야죠. 아 그렇구나. 건설사가 확 경기가 활성화되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밑에 부동산이라든지 이삿짐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경기 그거는 그 뭐 고소득자들이라는 거죠. 2억씩 받는 사람들이. 이게 망하면 이제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도급, 하청, 그러니까 막 협력사들 다. 그렇지. 그 기업은 나쁜 거잖아. 세상을 총 먹는 거잖아. 니네들 착취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어서 내수가 죽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눈 뜨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건데, 늦게 천천히 내리다가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내 이야기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내리는 속도가.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며칠 전에 그러잖아. 올해 2번 내릴 거로 예상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며칠 전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더 내릴 수 있다. 상황을 봐가서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1%대 내려간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1.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이건 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맨날 이재명 것만 보고 있으니까. 김문수. 김문수. 오해하지 마시죠. 김문수. 그 파란당은 띄우면 얼굴이 나오면 내가 바로 끄게 되니까. 어쨌든. 이게 막 새벽 후보 등록 테러 막 이런 거 갑자기 맨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경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대까지만 저는 봤었는데 와 1.75 얘기 나오는구나. 1.75 얘기 나와요. 1.75 얘기 나와. 4번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2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천천히 내려가지고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제 빠르게 내려가니까 이제 각오해라. 이제 당신들 이야기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이제 동대문 이야기가 될 거고, 노원구 이야기가 될 거고, 은평 이야기가 될 거고, 밑으로는 이제 평촌 이야기가 나올 거고, 삼본 이야기가 나오겠지. 제가 한 2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조정 지역은 과천이다. 네. 분당도 지금 선도 지금 되든 안 되든 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티마을 공무원 주공 3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일반 분양하는 거 이야기했죠. 분당에서 지금 기사 나오는 게 분당은 1기 신도시인데 신축이 없잖아. 그게 나중에 얼마가 될 건지 궁금하잖아. 판교는 조금 약간 완전 다른 생활권 느낌이 나고 분당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외곽에 그러 있잖아. 옹벽 아파트 이런 거는 있었어. 옹벽 아파트 알죠? 네. 자연녹지에서 바로 이렇게 종상향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전무후무한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지. 옹벽 아파트. 네. 문 열면 벽 보이는 거. 면벽 수행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딱 열면. 네. 그거랑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조그맣게 올라온 거 있어. 그거 말고는 메인 센터에 신축이 없었는데 공무원 주공 3단지, 느티마을 공무원 주공 3단지 리모델링을 하면 새 아파트가 신축으로 하는 게 있거든. 신축으로 일반 분양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 마을도 마찬가지고 2개가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상 분양가가 5,800만 원, 일반 분양가가 5,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지도 곧 하는데 거기는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아파트가. 그러면 거기가 정자역 앞에 건너편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입지가 나름 괜찮은데 사실 리모델링 아파트는 처음부터 다시 지은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싸거든요. 리모델링은 원래 구조가 동굴형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인 입지에서는 7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정도 6, 3, 18, 4, 6, 24. 그러니까 20억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84를 분양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리모델링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분당은 7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느티마을에서 일반 분양이 나올 때 분당 신축이 실제로 들어오면 얼마가 될 건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되게 큰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분당 사람들이 저기서 20억 공무원 주공에서 리모델링 20억에 딱 분양했어. 그러면 그 밑으로 팔아? 안 팔지. 누가 팔아? 그럼 숫자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매물 줄고 호가 올라가고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자는 거지. 몇 달 뒤에. 6월에 분양하니까 7, 8, 9월 지나면서 하반기에 되나 안 되나 보자는 거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목동은 평당 1억이 나왔어요. 평당 1억. 그러니까 목동도 똑같은 거야. 목동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6단지 재건축이 14개 단지 중 첫 조합을 설립한다. 원래 6단지가 제일 빨랐죠. 안전진단도 빨랐고 다 빨랐는데 추진이 없이 바로 조합으로 직행한다. 자, 299.87%를 적용한다. 용적률. 그래서 이제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그대로 좀 낮아요. 120, 막 초반 120이에요. 그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49층 1273가구로 하고 기존 세대수가 1300세대 정도 되고 임대 아파트가 270개 정도 하면 한 580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39%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기존 세대수 대비. 서울이 보통 30% 재건축이 나오는 게 평균인데 평균보다 좀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목동은 또 도대체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그럼 평당 1억까지는 갈 거라고 보면 평당 1억에는 못하겠지만 7, 8천에는 할 건데 그러면 환급금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얘가 이렇게 당겨주면 목동 6단지가 당겨주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120에서 150 사이거든요. 용적률로 150 사이고 그 다음에 연식도 대부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쭉쭉쭉쭉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근데 목동도 지금 이러고 있다. 평당 1억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목동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냐 여기 와가지고 제발 좀 사라 이런 이야기 했던 거고요. 이게 제가 그러면 선생님은 맨날 마음고생 맨날 비싼 이야기 지 잠시 산다고 맨날 비싼 이야기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정동의 이야기가 될 거다 이거지. 신월동의 이야기가 될 신월의 이야기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리해준다는 거죠. 그 동네를 상단을 계속 상단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도 과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과천은 뭐예요? 강남 안 부러워요. 매달 1억씩 오르는 이 동네 미쳤네. 여기 어디야? 과천이잖아, 과천. 제일 먼저 내가 조정지역 지정될 때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많아서 추진을 잘 안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매달 1억씩 온다는 매달 1억씩. 매달 1억. 여러분 10년 만에 1억을 벌려면 매달 844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디테일하네요. 844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달 1억입니다, 매달. 100배. 뭐 저축도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겠냐? 그럼 인덕원 거쳐서 지정타도 오르고 그다음에 평촌도 오르고 평촌 하고. 그렇지. 안양도 동항구도 오르고 이제 그러면 또 지하철 1호선 4호선 타고 내려가 가지고 군포역 있는 데부터 해갖고 3번도 재건축을 한 해 만에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 계신데 선도지구 우연이겠죠? 국토부 장관님이 사시는 데가 선도지구가 된 것도 우연이겠죠? 그죠?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했겠죠. 그죠? 정말 우연이겠죠. 네. 양지마을이 된 것도 그렇죠. 야당 대표가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연이겠죠. 정말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네. 우연이겠죠. 네. 막 지분 공유 문제, 상가 문제도 많지만 정말 우연이겠죠. 네, 그렇죠. 상관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겠죠. 우연이겠죠. 재건축은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재건축은 그렇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합니다. 진짜 합니다. 예. 제일 좋은 동네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캔틸런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승의 확산 이렇게 뭐 망고 매밤에서 맨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퍼질 거라면서. 근데 이제 동심원이 이제 저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 서북 쪽은 좀 느리고 동남 쪽이 좀 빠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부동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님 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출신들 중에 네. 한 분이 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 5월 12일인데 5월 거래량이 폭망했다. 지금 집계가 더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300건밖에 안 된다. 어디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5월달 수치가? 그러니까 300건밖에 안 된다. 잠깐만요. 5월달 눌러야 나와. 여기에. 5월을 눌러야지. 자, 이런 이야기 알겠죠? 다른 거 다시 해볼게요. 5월 거래량이 지금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 333건밖에 안 된다. 3월 거래량이 3월 거래량이 9,675건이었는데 지금 20분의 1토막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진짜로 5월 거래량이 지금 10일 집계가 더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10일 지났는데 333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간이 다른 그 3월 거래량이 9,675건이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다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주식 거래 해보셨죠? 이러면서. 주식 안 보셨어요? 거래량이 붙어야. 그렇지. 올라간다니까요?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때가 저점이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이게 저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몇 개월씩 계속 늘어나야. 그렇죠. 이게 진정한 바닥이다. 아직 멀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3월은 다 집계가 끝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5월 달은 뭐 아직 이제 시작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영상을 안 보시겠죠. 미리 콘텐츠까지 짜주는 그렇죠. 거네요? 10월부터 계속 그러시네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그랬으니까 5월 달도 아마 콘티를 따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4월 거래량이 4,200건이에요. 40일 지났는데 아직 집계될 날짜가 20일 남았죠. 60일 동안 집계되니까. 근데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5월은 보시면 지금 4월이랑 똑같이 가고 있어. 똑같이 가고 있죠? 그쵸? 예. 4월이 10일 지났을 때 387건이었고 5월은 333건이야. 근데 이제 이게 주말에는 신고가 안 되니까 주말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로. 이렇게? 5월은 좀 길죠? 그쵸. 연휴도 많았고. 네. 예, 그래서 4월 달 지금 4월 달 분위기를 보면 4월 달을 2월 달이랑 비교하면 좋은데 4월 달, 2월 달이랑 비슷하게 가다가 좀 처지죠. 좀 처지기 시작하는데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626이 2월 달에 여기 626이 그러면은 3월 달이구나. 3월 달은 2월 달이 626이니까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00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요 정도? 요 정도? 추이를 보면. 예, 추이를 보면 5,000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5,000건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10년 평균이 5,800건이야. 10년 평균이 5,800건. 그러니까 그 10년 평균 동안 10년 평균이면 역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2015년부터니까 2015년부터 얼마나 집이 많이 올랐습니까? 풀장 평균이 5,800건, 그 6,000건이고 최근 5년 평균. 그러면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었고 딱 좋잖아? 3,800건이야. 최근 5년 평균이 월 거래량이. 근데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절대 적지 않다. 2월 달이 6,262. 3월 달은 더 많았어. 9,000건이었어요. 그 최근 5년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월도 4월이나 2월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고 5,000건 정도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대선이 있고 후보가 바뀌고 새벽에 후보 등록하고 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거라는 소리 조롱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거의 압승 분위기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쫄고 있어. 그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살 사람은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약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그쵸? 완전 지금 거래량 폭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월 달하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다가 그 데이터를 배우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폭락하고 나부터는 잘 맞춘다 그랬잖아. 그치? 나도 폭락은 못 맞췄는데 잘 맞춘다 그랬잖아. 그게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이벤트가 와도 가격이 데이터를 맨날 보고 있으니까 정치 이벤트나 정책이 집값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게 확신이 자꾸 드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럼 집값은 뭐가 바꾼다고? 금리하고 수급의 함수다.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돈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아니야. 돈이 늘어나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지방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도도 외곽에 집값 떨어지잖아요. 2,000은 2천만 원 오를 줄 알았더니 지금 내리고 있잖아. 4천만 원 오를 줄 알았더니 내리고 있잖아. 평택 보세요, 평택. 평택은 그 메디테라님이 설명 되게 잘해주시던데. 그 평택은 저도 계속 얘기 들은 게 삼성 호재도 있고 다 좋은데 삼성이 그 무인 공장이고 협력업체들도 오고 한다지만 삼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집이 내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넓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크레인 올라가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니까. 전국에 있는 크레인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넓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룸 수요가 미어 터진다. 이게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잘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뻘겋잖아요. 뻘겋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퍼졌잖아요.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야, 강서구. 야. 일단 푸른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도강도 이제 물이 들어왔어. 노도강 서서 이제 이게 이 강남이 뾰족하게 오르던 게 살짝 구부러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첨도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첨도. 네. 분산이 점점 퍼지는 거죠. 네. 분산이 작아.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 첨도. 그렇죠. 예.
그 표준 편차가 그죠. 노도강도 오르고 금강구도 색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렇다는 거죠. 강남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면 맨날 보여줘도 좀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강남 3구에다가 우리 그 여기가 과천이에요, 과천. 과천인데 과천 면적의 대부분은 이제 관악산이고 여기 과천이잖아. 과천이고 여기 밑에 여기 하트 모양의 헐 모양이 이게 분당구잖아요. 예. 분당구, 소정구, 중원구 또 분당하고 과천이 오르고 있잖아. 여기 밑에는 어디겠어? 평촌이겠지. 그 평촌, 분당, 과천이 오르고 있잖아. 남쪽으로. 제가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면 동그라미에 동심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동심원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다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그렇지, 이제 밑으로 동그라미 동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밑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경부 라인으로.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살기 좋으니까. 뭐 기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가 산악 지역이야. 집 지을 데가 별로 없어. 내가 방금 얘기했죠. 과천은 관악산이 대부분이라고. 관악산 밑에 조그맣게 이제 물 흐르는 골목이 맞아요. 과천이잖아요. 과천. 과일 가짜에 천천자. 아 그래요? 과일 나무 심던 곳. 한자 과천턴을 보면 한자로 돼 있어. 과천. 나무 목자 위에 막 이렇게 있어. 그 나무랑 관련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안양은 무슨 뜻인지 알아? 안양? 안양은 천국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뜻이야. 안양이 게이트 오브 파라다이스 그런 뜻이야. 그러면 결국 그러면 안양이 천국의 입구고 그러면 그걸 지나면 과천이 나오니까 천국이 과천이었네.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잖아. 네. 9,999당.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천당 분당은 9,999당 999당이다. 야 그런 거죠. 지금 경기도 남동 쪽에 올해는 여러분들 귀인이 남동 쪽에서 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후끈하잖아요. 네. 어떡할 거야? 네. 어떡할 거냐고. 그죠? 지금 은평구 대조 1구역도 15억이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촌 분양가랑 비슷하지 않아? 어딜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상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강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은평의 이야기고 동대문의 이야기고 성북구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저쪽으로 확 쏠렸는데 정치판으로 쏠렸는데 이게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부동산 이슈가 정치 이슈에 덮인 거지. 완전히 덮였죠 지금. 하지만 밑에는 막 오리 끝으로는 이러고 있는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정치에 우리 관심도 많고 하지. 갖고 있는 사람, 특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나오고 종부세 많이 나오고 재건축 진행 안 되고 재개발 진행 안 되면 열받잖아.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사해야 될 사람들은 이사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사야 될 사람들은 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조용히. 그 경기 침체가 와도 정치 이벤트 규제가 와도 결국에는 잠깐 그러다가 간다는 거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심리다. 그런 것들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 어떡하지? 그럼 심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보면 되잖아. 네. 간단한 겁니다.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줘? 심리를 보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10년 넘는 그래프예요. 이게 주봉인데 주봉이 아니라 매주 일주일이 점이 하나예요. 주식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 있죠. 주식은 뭐 1분 단위로 보잖아. 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우리가 힘들었던 2022년이고 보면 출렁출렁 하면서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옵니다. 사고 싶은 놈이 많아요. 팔고 싶은 놈이 많아요. 부동산에 설문을 해서 부동산이 매주 입력을 하는 거죠. 그걸 KB에서 집계하는 거죠. 자, 보면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서 제일 출렁출렁한 게 심리다. 그래서 심리를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엄청 출렁출렁하죠. 규제 하나 나오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규제 나오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길어봐야 6개월이더라 라는 거죠. 이 주기를 보세요. 이게 파동이 주기 이 주기가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규제는 아무리 영향을 줘봐야 정책이나 규제는 영향을 줘봐야 6개월을 안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찌라시나 무슨 뭐 겸임 뭐 무슨 교수 뭐 무슨 뭐 애널리스트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그 보고서를 봐야지.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많아. 6개월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심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오래 안 간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출렁 대출 규제 두 개 본다. 대출 규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 추세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 출렁출렁 많이 할 때는 추세를 보면 되는데 보면 상단이 높아지고 있고 하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심리도 보면 여기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상승률이 여기가 주간 상승률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추세로 바뀌고 있냐.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 잠깐 출렁이겠지만 또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보하보 나는 올해는 상반기도 보합
하반기도 보합인데 둘 다 강보합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는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금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보합 정도로 보시는군요. 강보합으로. 아니 평균을 보면 서울 평균을 보면 강보합이죠.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는 이야기 자체도 걸러서 들어봐야 되는 게 내린다는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주택 시장이 내린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죠. 아파트만 오르는 거니까. 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만 오르는 거니까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요? 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왜 강남이랑 성동구 정도 빼고 나머지들은 거의 안 올랐거나 뭐 저점 대비 조금밖에 회복이 안 됐고 상대적으로 되게 덜 오른 같이 그래서 내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지방 서울 말고 지방 광역시나 이런 데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울산이나 진주, 전주 이런 데 빼고는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린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 같지. 그럼 어디가 오른다는 거야, 망고쌤은? 그럴 수 있지. 맨날 오른데 뭐 강남 상고만 이야기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은 오르고 있고 평균적으로 특히 강남하고 강남 주변에 한강 주변에 6대장 걔네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강남 4구랑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앞으로 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내린다 오른다 이야기하고 지금 안 오르고 있다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뭘 보고 도대체 이야기하는 거냐. 그 내린다 오른다가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지. 팩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봉구 빌라는 안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도봉구 빌라는 안 오른다 그러면서 그걸 그 감정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아파트 시장에다가 녹여내리잖아요. 우리 도봉구는 안 오릅니다. 그래요? 사실은 도봉구인데 가로 열고 빌라 가로 닫고를 이야기를 안 했죠. 그죠? 도봉구는 안 오르고 있고요. 노도강 아무도 안 오르고 있어요. 노도강 가로 열고 빌라 가로 닫고. 그치? 그래서 이 감정을 그대로 해갖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파트를 사면 되겠습니까? 더 기다리셔야지. 그러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이야기 하나 요만한 거 하나를 딱 집어내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감정이입을 딱 시켜주는 거지. 와 대박 아니야? 저 전문가는 양심적이라고. 그렇지 양심적이라고. 팩트로 얘기한다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준다. 팩트로 얘기한다고. 나는 사람들 있죠. 업자 새끼 댓글. 토건족. 토건족. 업자 새끼. 니네 사세요? 니네 많이 사세요? 그래 나 많이 샀다 그래. 많이 올랐다 그래. 보여드리고 있잖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가 올해 2번 내리려고 그랬는데 4번까지 내릴 수도 있대요. 근데 지금 5월이에요. 그럼 6월부터 해보면 9개월 남았어요. 그럼 2달마다 한 번씩 내려가야 돼요. 3번 내리면 3달 만에 한 번씩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1.75가 될지 2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방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당연히 규제가 나오겠죠.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지만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한도를 줄이게 되면 이제 대출 이빨 받아서 20억짜리 못 사면 이제 15억짜리를 사고 15억짜리를 못 사면 10억짜리를 사겠죠.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줄어들어요. 1단계보다는 3단계가. 2단계보다는 조금 덜 많이 2단계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하겠죠. 5천만 원 정도. 연봉 5천인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고 주변 대리 과장들이 집을 샀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해대고 담타 가가지고 전자담배 푹 연기 뿌리면서 사길 잘했죠? 마누라가 막 사라 그래서 샀어요. 지가 샀으면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쁠까봐 와이프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그런 게 더 얄미워. 더 얄미우라고 알지. 나의 기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나의 기분이 업되는 정도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다운되느냐. 잣 같으냐에 따른 거죠. 반비례해서 잣 같으냐에 비례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단단 막 이러면서 다 똑같구나 회사가. 똑같아. 다르겠어? 그거를 이제 좀 MG 오피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또 나이 좀 많은 사람도 다르게 표현하고 그러겠지. 그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도를 알아볼 건데 이자는 많이 내려서 부담은 좀 적지만 대출 한도가 좀 덜 나오니까 좀 싼 데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부터 당신들 이야기가 될 거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고 중요한 거는 2026년부터는 정말 서울은 이제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제일 먼저 전세가 이제 올 거다. 전세가. 그럼 전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반기에 서울 중저가 지역이 오를 차례일까요? 그거는 이제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죠. 네.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 성동이 오르고 성동이 오르면 중랑구가 오른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떨어지면 금리에 비례해서 돈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제일 좋은 것부터 쏠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오르고 나서 돈이 계속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성동구로 가는 거고, 그게 성동구가 다 차면 넘쳐가지고 중랑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와인잔에다가 비유해갖고 와인잔을 1단, 2단, 3단 해갖고 와인잔을 쭉 따르면 이 와인에서 병에서 나오는 이게 와인이 유동성이다 보면 첫 번째 잔을 다 채우고 넘쳐야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밑에 가면 성동 광진이고 또 넘치면 이게 중랑구, 노원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지리학 1법칙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나 모든 땅은 연결되어 있으나 바로 주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게 지리학 1법칙이에요. 토볼레의 지리학 1법칙.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강남에 오르면 그 옆으로 퍼지고 이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그 신용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늘어나면서 똑같은 돈 그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강남에서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퍼진다는 거죠. 강남의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뭐 70억 이야기 나오고 72억 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강남의 84제곱미터이면서 50억이 넘는 아파트가 전체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1100호 정도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 1100호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0.0005%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만 막 이렇게 돈이 계속 모일 수는 없고 옆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뾰족하던 게 동그래지면서 옆으로 퍼진다고, 이렇게 퍼진다고. 그 순서대로 흐를 건데, 그게 매우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뿐이죠. 망고쌤이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중저가 지역도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올라요? 아니, 쟤는 맨날 저 얘기해. 언제 오르는데? 맨날 강남 오르는데. 맨날 분당 잠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문만 보니까 그런 거야, 신문만. 우리 집 매물이잖아요. 호가를 계속 봐봐요, 매물 호가를 계속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동네라도 한 번씩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많이 변했어요, 시장이. 맞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그거를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거든요. 정리를 하시는군요, 자료를 또. 여기 심리 잠깐 한번 볼까요? 심리 지금 세종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처음 봤다, 이런 거. 내가 이 데이터를 되게 오래 했는데 심리가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거든. 이렇게 천천히 있더냐. 정치 테마주 같다. 평생 처음 봤어. 이 심리 꺾이는 거 봐, 이거. 이렇게, 아니, 지금 역대급으로 있잖아.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나는 평생 처음 봤어, 이거. 이런 심리 변화를. 이게 딱 그거잖아. 땡제명 테마주잖아. 그렇죠. 거의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호가입니다, 여러분. 호가. 이 호가는 뭐냐면 지난주 대비 서울에 나온 서울의 아파트 중에 500세대 이상이면서 또는 신축인 것의 호가예요, 호가. 네. 여러분, 그래서 매물 호가를 보면은 지난주 대비 올랐냐? 내렸냐?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토제 서울 해제했을 때. 일주일 만에, 이게 이렇게 쌓이면 이게 뭐냐면 증감률이기 때문에 복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매주 지금 1%, 0.5%씩 오르면 매주. 네. 이게. 쌓이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계속 어떻습니까, 호가가? 올라가요. 그치.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점점. 우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호가가 끊기지 않는다. 자, 그럼 경기도도 볼까요? 경기도는 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네. 과천시 볼까요? 어때요? 미쳤다. 강남하고 똑같죠? 미쳤다. 근데 여기는 아까는 1%였는데 여기 과천은 2%입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평균적으로 2% 올랐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 0.5%. 그럼 이게 복리로 계속 쌓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만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분당 이런 데 한번 볼까요? 분당. 자, 분당도 어때요? 다른 데 강남이나 과천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최근에 꾸준히 이거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근데 특히 여기 보면은 여기 30년 초과가 이게 보라색이거든요. 보세요.
뭔 이야기하면 30년 초과만 계속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확대해 볼까요? 이 보라색이 30년 초과 아파트 호가예요. 이렇게 연식별로도 호가를 나눠놓은 거야. 오히려 10년 이하 신축은 안 오르고 30년 이상 된 것만 이렇게 막 쭉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뭔 소리야? 재건축. 분당은 재건축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언제 되는데요? 노후 기획도시 언제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안 돼도 오른다니까? 안 돼도 오른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손도 쥐고 안 됐는데도 괜찮을까요? 손도 쥐고 안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빠졌냐고. 누구는 그러다 손도 쥐고 안 된 데가 가격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 실망 확 나올 거다. 확.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뭐야? 아니 왜 분당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체에서 매매보다는 전월세 회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회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7.18, 경기도 평균이 6.18. 그럼 경기도 중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6.16. 그러니까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는데요? 분당이 임대 회전율이 높지 않다는 거지. 근데 왜 분당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 이런 근거를 좀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근거, 그 논지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걸 근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건가? 나는 이게 감성적으로 쓱 되게 중요한 근거인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쓱 지나가는 거 보면은 나는 되게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실거래된 거 점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제일 낮게 거래된 거랑 제일 높게 거래된 것만 비교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왜곡. 평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보세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제일 밑에 거 보여주고. 오를 때는 이게 미친 듯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고평가된 거죠. 제일 위에 거 보여주고. 그리고 뭐 정여로 거래가 됐는지 어땠는지 많이 판결로 됐는지 되게 낮게 나오는 거 있으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하나 가지고. 그치? 일반화에 오를 거 아니에요.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값이라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뉴스 기사도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왜곡하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팩트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지. 그런 것도 보면 어이가 없어. 그리고 또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많이 오를 때는 다 잘라버리고.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것도 할 때 그거 장난 많이 치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마사지. 마사지. 선동, 왜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팩트로 만드는 거죠. 믿고 싶은 걸 팩트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볼 능력도 사실 잘 안 되고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 조회수가 많은 사람, 자주 모이는 사람 말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그림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돈 이야기라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나도 그렇게 살았다 옛날에. 투자하고 이럴 때는 내가 집 사서 오르면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 사면 오르는 거야. 와, 씨. 이렇게 뽕 들어가지고. 망대리? 망대리야. 과장님 집 있어요? 막 이러고 까먹고 다녔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면서 다녔다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니까 집이 왜 내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집이 왜 내리는 거야? 모르겠는데 지금 폭망했어. 그래 마을 버스를 타면 막 내가 이렇게 집 사놓고 이제 나는 게 안 좋은 데 살고 이렇게 그 마을 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 많은 마을 버스에 있어. 오늘 CDS 프리미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건설사가 오늘은 누구가 망했고 막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지. 그러면 집이 왜 사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한 몇 년 동안 끊었어. 부동산을 끊고 이제 베스킨 라빈스 알아보고 하다가 이대 앞에 커피숍 타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이러면서 그러고 다시 시간이 지나도 집이 조금 오른다네. 그래서 그래 이대 앞에 커피숍은 망했고 잘 됐다 다시 부동산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그땐 KB 부동산 데이터밖에 없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지. 근데 TV에 나오고 막 방송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다 두루뭉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초반에 내가 데이터 보면서 느낀 게 KB 말고 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는지 숫자를 비슷하게라도 써놓은 데도 하나도 없고 데이터를 내가 돈 주고 사보기도 했어요. 부동산 124 이런 데는 비싸니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아파트 정보를 단지 정보를 그냥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데이터를 보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어. 데이터 구매 문의 전화 걸어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 그러면서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어디로 발에 그 뭐야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인인데요? 예? 개인이 이걸 왜 사요? 아니 그냥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처음으로 개인이 전화 걸어가서 데이터를 산다는 거야. 그렇죠. 보통은 B2B로 파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샀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가지고 보는데 안 맞는 거야. 지방은 있지도 않고 데이터가 다 틀린 거야.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가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사람들이 다 부동산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만 보면 지방에 막 아파트 단지 무릎만 보면 푹 나오는 사람들 많아. 그 오로지 팔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 배운 거구나. 그런 지식이구나. 나도 덜 가보진 않았는데 조금 다녀보진 않았는데 아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데이터가 정교해지고 실거래 데이터 쌓이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프롭텍도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치? 저 옛날에 이거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니까요, 저.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 있고 막 그 평균 이렇게 상승률 한 게 가로 A 빼기 B 나누기 A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 그치? 그랬잖아. 그 엑셀 가지고 그 KB 부동산 가지고 엑셀로. 색깔 이렇게 칠해 가지고 막 맞아요. 확대 막 맞아요. 모자이크 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막 그 뭐라 그러냐 그 이거 있잖아. 이거 뭐라 그러니 매지가이 네.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하고 했잖아.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데이터가 최근 몇 년에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data.go.kr라든가 그 프롭테크 기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안 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몇 건인지 이런 것도 최근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띄워주니까 본 거지. 이런 걸 시간 내가지고 모으는 사람 자체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동산이 어렵다. 많이 다니기도 해야 되고 부동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데이터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다 한쪽만 날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직도 맨날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 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시는구나, 저분은. 이런 느낌이 드는 복덕방 아저씨 같은 느낌. 소위 진짜 옛날엔 진짜 복덕방 아저씨들이 있었죠. 하루 종일 신문만 보면 말을 막 택시 기사님 같은 분들. 맞아요. 택시 기사님 정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방구석인 것 같은데 막 방구석 투자자 같은 느낌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크로만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목이 힘주는 사람도 있고 막 맨날 틀려도 막 자주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어렵겠어. 금융 위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단단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쵸. 시간이 됐네요. 폰데링 아저씨 하면서. 그치. 폰데링 아저씨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 그거 여름에 있잖아. 대가리 인형 있잖아. 탈루가 땀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 현타 와가지고 막 벗어놓고 앉아있고 막 그랬었어. 그거 맛있는데. 어?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알았어. 맛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던킨보다 맛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했거든. 던킨 알고 그랬는데 맛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 별 영향은 없다지만 이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폭락하던가요? 폭락했을 거면은 29번의 규제를 했던 전 정권에서 이미 집이 폭락했어야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그걸 다 막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게 흐름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아무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한다. 불로소득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세금으로 때려잡아가지고 망국적인 부동산 토건주 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노가다 싹 없어지고 매수 경기도 다 죽고 대신에 이제 막 우리 쪽에 주식에다 투자를 막 돈이 싹 가가지고 주식 시장이 막 회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막 주식이 빵빵 터져가지고 막 10배, 20배 노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럴 것 같아? 코스피 5천. 5천, 6천, 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이 믿음을 주고 이익을 주고 기업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소액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목을 매겠어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에다 다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잘하면 거기다가 뭐 넣어놓고 배당도 받고 ETF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뭐 툭하면 유상증 하고 감자시키고 유상증자하고 망하고 막 돈 덮고 튀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맨날 저- 뒤통수 치니까. 그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증권사들하고 쟤네들이 나눠가지고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지. 근데 부동산 사놓으면 오르잖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을 때려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식 쪽에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지. 주면 계속 뭐 주면 되고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배당을 해주면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대주주는 배당이 이자가 세요. 세금이 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거 봤죠? 그게 50% 낸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배당을 해주겠어요? 50%가 날아가는데 이익에서? 하겠어? 안 하지. 그러면 대주주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 차등 배당해갖고 소액주주들만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넣어놓고 사람들한테 투자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재벌 때려잡자. 쟤 배당도 안 하고 또 막 내부 유보만 하고 막 돈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다고. 아니 투자를 할 만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주식시장이 한 번에 이제 그 막 사람들이 다 주식에 투자하고 그 돈 들어온 돈으로 막 그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시장이 될 수가 없고, 일단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고,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 인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인재들은 다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에 앉아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돈이 되니까 가서 배우고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등 연구단지처럼 서울대 교수하는 것보다 월급 한 3배씩 줘가지고 그렇게 연구단지를 만들면 되잖아. 대전 연구단지 어떻게 하세요? 대전에 있는데? 대등 연구단지 알죠? 가봤지. 뭐 도령 SK 옛날에 분양권 사러 갔었지. 보고 와 여기는 딴 나라네. 와 완전 네. 저층에다가 조용하고 딱 구역이 딱 나뉘죠 거기서. 연구하기 좋게 생겼구나. 했지. 그때 그 당시 서울대 교수보다 거기 월급을 3배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안 하고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연구한 거 아니야. 그게 기반이 된 거잖아. 조용합니다. 그치. 근데 그게 기반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뭐가 있어. 삼성전자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토익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일하는 게 은행 들어가고 그 막 엄청 힘들지만은 돈 많이 받는 게 최고잖아. 그 월급쟁이가 최고잖아. 기업인이 최고가 아니라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아이 자체가. 그러면 그런 문화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거지. 월드컵 우승 한번 해보자. 16강 한번 들어가 보자. 빨리 해. 애들 겁나게 시켜. 조져. 조져. 막 되냐 그러면? 산소, 체력이 약해. 산소 호흡기, 방독면 쓰고 뛰어. 박종환 옛날에. 그거는 단기간으로 할 수 있지만, 유럽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애들이 덩치가 좋고, 이렇게 막 힘이 세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동네마다 전부 축구 클럽이 있어가고,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쫙 올라가서, 축구를 종교처럼 해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지. 우리처럼 학원 스포츠로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그 밑에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떤 한 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냐고. 한 명도 없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앞으로도 주식은 우리나라 국장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도 몇 개 바꾼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걸릴 거야. 주식시장이 진짜 깨끗하게 되려면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뭔가 이제 뜨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주식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1988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었거든요. 그때 말로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었어.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사랑의 스튜디오.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 그때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때 짝짓기 맞죠? 남자들 나오면 어디 점거 사다닙니다. 그러면 막 인기 되게 좋았어. 정장 입고 탁 나와가지고. SNL에 나오잖아. 인기 좋았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주식 투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벤처 버블 났을 때 그때도 빚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주식했어요. 우리 돈이 되면 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나쁜 짓만 하고 있고. 그치? 그러니 어려운 거죠. 근데 집은 사놓으면 그냥 필요하고 집 사놓으면 오르니까 그냥 믿음이 굳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안 변할 거니까 나는 변치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늘어날 거고 집은 부족하고 서울은 앞으로도 갑자기 주식 열변을 또 하시는데 언제 돌아오세요? 이제 돌아와라 망고쌤! 마무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나 대도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땅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만이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다. 요즘 뉴스 기사 봐봐라.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정책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시동 걸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챗 GPT한테 요약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100%는 아니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 보니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왁구만 보는 거죠. 그렇죠. 왁구만 보는 거죠. 왁구 달라질 게 뭐 있노? 네. 맨날 똑같지 뭐. 자, 김문수는 감세를 추진하다 그러고, 파란색은 이제 부자 증세.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사람인 거죠. 니가 혼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돌아버리겠네. 니 세금 좀 많이 내봐. 이런 거죠. 부자 증세. 여기는 감세. 부자들이 더 일을 해서 낙수 효과. 이런 거 하는 거죠.
대표적이죠. 이게 후보라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거죠. 부동산은 공공주도 공급, 세금 강화. 부자 증세한 걸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지. 부자 증세한 걸로. 세금을 더 뜯어서 국가의 힘을 더 키우겠다. 그렇죠. 중앙에서 관리 통제하겠다. 배급하겠다. 배급하겠다. 집도 나눠주고. 내놔라 임대주택. 기본으로 나눠주고.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너희들은 국가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이는 공공주도라면 공공의 빚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공공의 빚이 늘고 민간 위주로 하면은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씨 쪽에서 하는 대로 하면은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파란색 쪽에서 하면은 공공주도라니까 공공이 주도라니까 공공 국가 부채가 늘어나겠죠.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 거지 빚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부채는 누가 갚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갚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25만 원 받으면 우리 애들이 100만 원으로 갚겠죠. 참 좋은 세상이죠. 와. 당장 25만 원씩 준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이게 나라냐? 막 이런 거죠. 우리가 물려준 나라죠,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 부채. 와, 대박이다. 내가 25만 원씩 받으면은 우리 애가 월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와. 국민연금도 우리가 싹 받아 먹어버리고 우리 애들이 3배, 4배로 내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완전 좋다, 그치? 우리만 잘 살면 되잖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 간에. 이게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당당한 대한민국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경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에 맡기겠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국가에서 착착착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요금은 이제 정부가 통제하겠다. 전기세 비싸지 내가 깎아줄게. 그러면 한전은 어떻게 되죠? 적자가 나겠죠. 서민이 난방을 따뜻하게 떼야지 하면서. 그렇죠. 야 가스비 내려. 풀로 돌려야죠. 가스비 원가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빨리 내려. 당장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나 한전에 적자가 쌓이겠죠. 그쵸. 그래서 저렴한 원자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안 돼. 후쿠시마 일본 안 돼.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태양광으로 해. 태양광 얼마나 좋냐? 쉘 한전에다가 돈을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돈으로 태우죠? 정부 돈으로 태워야죠. 가스공사인데 공사인데 그 정부 돈 태우죠? 네. 그러면 그 돈은 또 누가 갚아요? 우리가 5,000원 싸게 하는 대신에 우리 애들이 10,000원, 20,000원씩 나중에 다 세금으로 메꾸면 되죠. 와 대박이다. 메꾸면 되는 거죠. 와 오늘 방송 되게 즐겁네. 공공 일자리 확대하는 거죠. 저기 이제 이렇게 보도블록도 다 다시 깔고 멀쩡한 거 깔고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죠. 최저임금 올리고. 그렇죠. 최저임금 올리고 청년이 더 중요하죠. 자영업자들 지금 힘들지만 이제 더 최저임금 올려줘야죠. 최저임금 10,000원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5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짜장면 줘야죠. 집도 줘야 되고 애들이 힘들 거니까 미리 줘야죠. 최저임금 2만 원. 기본소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잖아요. 근데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오는 거죠. 돈 300만 원씩.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그건 몰라요. 소고기는 먹고 싶은데 그럼 소는 누가 키우죠? 적폐들이 키우는 거죠. 기업들이 키우고 나쁜 놈들이 키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뺏어 먹지만 걔들은 나쁜 놈들인 거죠. 내나라 기본소득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월급은 삼성에서 주지만 현대자동차에 주지만 현대자동차에 월급 받고 현대자동차를 타도하는 거죠. 그쵸. 그쵸. 뭐 그렇답니다. 뭐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우리나라는 이제 막 금수 광산이었는데 폐수 광산이 돼버렸어요. 태양광과 물. 그 지방에 가다 보면은 산 민둥산이 돼 있고 거기에 다 태양광 패널이 쫙 관리는 되나? 그 5년만에 또 깔아야 된다며. 네. 그 패널이 누구 거야? 누구 걸까요? 결국에는 파란색은 공공주도를 할 거고 김문수 쪽은 민간에게 넘기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더 버는 사람이 더 벌어서 더 나눠주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벌어서 더 나눠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부터 일을 하기가 힘드신 분은 누군가 많이 벌어서 1분 안에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원래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 산수잖아요. 상식이잖아. 산수. 그치. 3명 중에 1명만 일하면 1명이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적폐잖아요. 기업이고 적폐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국가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 왜 빈부 격차가 왜 이렇게 심한 거죠?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걔는 사람이고 걔는 입이고 나는 주둥아리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러네. 그럼 얘한테 세금을 더 많이 매겨야 되겠네. 100만 원 벌면 반 내나. 내가 현타가 오겠지.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100만 원어치 일했는데. 그래서
근데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또 100만 원 반을 내놨어. 얘 적폐. 얘는 뭐 이렇게 막 비리가 있을 거야.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아니 그 사람 일하는 걸로 먹고 살면서 또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지. 야,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그죠?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죠, 애들에게.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돼. 그래야 아무도 일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기름이라도 나오지. 노르웨이는 유럽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그죠? 기름 나오니까 그걸로 어떻게 국민들 안 나와주고 국부 펀드를 운영해갖고 그걸로 해가지고 불려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금수강산이잖아요. 금수강산이 뭐예요? 그냥 물 많고 산 많고 아름다운 곳이잖아.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흙이 나와요. 흙이 나와. 지하 자원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빨대를 꽂아도 그 많다는 석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입지가 좋은 거죠. 누가 여기 자리 잡은 아니, 거야? 당군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 땅에 석유 많은 이 땅에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 저 중동 쪽으로 좀 중동은 그 용천 막 이렇게 막 뽕뽕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기 두바이 이런 데 좀 그러니까 해줬으면은. 이렇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란 게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인적 자원으로 하려 그러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모두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면 석유를 좀 더 많이 뽑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만든다든가 사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개사를 불린다든가 이러면 되겠지. 근데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어디 가요? 삼성전자 가는 게 꿈이죠. 너의 꿈은 뭐니? 저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월급 많이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제 목표죠. 초등학생들에도 물어봐. 그치? 그럼 은행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 자체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왕창 큰 걸 사가지고 강남에 집을 가지는 게 꿈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 왜 그러겠어? 그게 부동산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 풍토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만들고 뭔가 기업을 만들면 떼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걸로 투자하겠죠. 부동산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그때는. 그런 풍토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요것만 보면은 민주당은 신도시를 만들고 공공주도를 하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이고 민간주도를 하겠다는 거죠. 아주 딱 대표적인 공약 차이죠. 대표적인 거죠. 네. 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4기 신도시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근데 분양 안 됐어요? 그럼 입주한다고 그랬잖아, 2026년에. 그럼 어떻게 입주하지? 텐트 치고 입주하나? 안 되잖아. 30년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4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 그 4기 신도시는 언제 입주할까? 20년 뒤요. 그쵸. 그러면 2050년? 2045년? 나 60이네.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럼 내 얘기가 뭐냐면 4기 신도시 하면 이 정권에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도 안 되고 그 다음 정권에서 뗄까 말까 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금단 신도시는 노무현 때 지정한 거거든요. 아직도 입주하고 있잖아요. 글쎄. 너무 넓게 해놨어. 너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다음 정권에 또 빨간색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토 아닙니까?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그 자체 내에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뭘 져야 돼요? 산업시설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만드는 데도 별로 없고 전부 다 테헤란밸리에 일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판교에 일부 있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외곽에 다 해가지고 산업 용지를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산업 용지 만들어 놓으면 스타트업이 와 좋다 하면 야 여기서 기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와요. 지산 때려지요. 그치. 그래서 이제 지산을 용도병에 지산으로 때려 짓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막 화랑 때 애들한테 막 지산 또 팔잖아. 또 이렇게 또 지산 좋다면서 네. 네가 지산을 모른다면서 나한테 막 그러면서 막 또 많잖아. 니네가 다 당했잖아. 그래서 2개, 3개로는 부족해. 10개, 100개를 해야지 네가 부자가 되지. 네가 계약을 해야 나도 MGN도 좀 뜯고 하지. 빨리 좀 제발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놓고 대출 90%까지 나온다면서 막 했다가 그거 어떻게 됐어 지금? 폭망. 이제 성공한 데도 있죠. 네. 폭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성공한 데도 있어요. 성수동, 영등포, 그 다음에 뭐 핵심 지역, 서울의 핵심 지역만 됐지. 일찍 들어가서 그치. 오래 하신 분이나 중간에 그치. 빠져나오신 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그쵸. 빠져나오면 네가 나한테 파서가지고 나오면 한번 가봐. 저기 뭐 변두리 한번 가보라고. 일산 이런 데 한번 가보라고. 지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네. 뭐 향동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족은 어차피 지산으로 때려 막을 거니까 뗐고 그러면 또 전철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GTX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면 SOC 해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또 뿌리죠.
얼마나 좋아. 또 신도시 지정하면 토지 보상금 나와. 얼마나 좋아. 집값 잡히겠습니까? 그죠?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신도시라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인구는 줄어든다면서 왜 자꾸 외곽에다 신도시를 짓는 거지? 폭망한다며 부동산. 그러면 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압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컴팩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에 밀집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권에 오는 게 기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막 결혼도 못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오겠습니까? 지방으로 가지. 근데 지방이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데가 살라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위만 있지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선비야?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지방에 내려가고 내가 혼자 외롭게 손해보고 있지만 해야 돼? 에헴. 우리 애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냐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 생각을 해봐야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할수록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뭐 해가지고 뭐 한두 군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가는 게 더 이익이 되게 만들든가. 거기 지방 이전하는 뭐 이렇게 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 지방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갔나? 아이씨 다 이러면서 가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서울지사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그래. 짐 다 싸가지고 다시 서울 그래. 왔다가 그렇죠.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다시 또 내려가고. 그렇지. 뭐 상가는 다 비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야. 뭘 좀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제 뭔가 뭐 발전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방 이전 하면 뭐 말만 하면 되는 건가? 지방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이 내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뭐 점검 끝나면 덮어 끝. 그지? 다마 신도시 막 맨날 얘기하잖아. 일본의 다마 신도시. 네. 신도시 만들었다 망한 다마 신도시. 그래서 일본 부동산은 망할 거라면서 우리 외곽에 지어놓은 4기 5기 신도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좀 안 맞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쯤 되면 이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와가지고 매우 불편해야 되지 않을까? 지능순 이러는 거 있잖아. 탈출은 지능순 이러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할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공공주도로 하잖아요. 공공주도로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공주도로 할 거면 정부의 세금을 태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부의 세금을 태워서 해야 되면 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퍼줄게 하는 이야기 들으면 항상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내 주머니에서 나오던가 우리 자식들의 주머니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이쪽에서 신도시를 많이 공공주도로 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종부세를 하든지 뭐 국토보유세를 하든 뭘 하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든가 첫 번째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임대주택을 많이 뜯든가 두 번째가 현실적이죠. 훨씬 현실적이죠. 그죠? 그게 아니면 말만 하고 안 하든가. 보통 3번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번이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공공주도를 하는 게 맞는지. 물론 공공주도라는 게 공공주택 만들어 청년들한테 이제 그 자산을 형성할 동안 인큐베이팅 해주는 건 좋은데 인큐베이팅 해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청년들이 계속 거기에 공공주택 만들어 10평짜리 뭐 채수가 중요하잖아요. 채수 몇 호 제공했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도심지 막 외곽에 모텔 뭐 부시고 몇 개 나오는 데다가 이제 막 공공주택 지어가지고 이제 교통존 이런 데다 하긴 하는데 그 10평짜리에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에서 애들 키우고 해가지고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주택은 전혀 아니거든. 진짜 생각보다 비싸요 월세가. 그래. 싸지 않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돈 벌면 딴 데 나가잖아.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팅 하는 방식에서는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집을 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소셜 믹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티는 안 난다지만 그 뭐 1000세대 지으면 100세대 정도 뜯어. 공공임대주택 내놔. 10%나요? 무슨 소리야? 15% 정도 기부 채납해요. 무슨 소리야? 용적률을 올려주잖아요. 왔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괜히 하는 이야기야. 난 근거를 갖고 얘기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250%까지만 올려줘요. 250%까지 용적률 올려주고 300% 올려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250에서 300까지 올려주면 반을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돼요. 그게 300% 올려주는 조건이에요. 그 증가분에. 그렇지. 증가분에. 그러니까 25%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 하면 25%는 용적률의 25%는 300%까지 가는데 25%는 임대주택이 나오고 그 밑단에서도 공원이라든지 뭐 기부 채납시설, 관공서라든지 어린이집이라 이런 거 내놔야 돼요. 땅을 또 한 6% 정도 내놔야 돼요. 그럼 그 6%에다가 용적률이 3배가 되니까 18% 해가지고 25%랑 18% 더하면 거의 15% 이상 내놔야 된다는 거야. 땅의 15% 이상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간 주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으로 공급한다는 게 그 청년 임대주택 이런 작은 규모 말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사업성 나오겠어? 그래서 이제 딱 지어놓으면 여기는 임대주택, 여기는 아닌대주택 그러면 여기 좋은 글씨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딱 잘라가지고 길 건너에다 임대주택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저쪽 맨 앞으로 빼든지. 다른 단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섞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가 임대주택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티가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만 했을까? 왜 선진국은 이미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쿠폰을 줍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거죠. 바우처. 바우처를 주는 거죠. 쿠폰을. 그러면 내가 임대주택에 사는지 안 사는지 관계도 없고 그 주택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쪽에 따로 임대주택을 안 줘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럴 거고 주택 공급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주택 공급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받아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아니면 정부한테 땅을 받아갖고 그 정부에서 그 땅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쿠폰을 발행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수는 이렇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나랑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 국장에다가 막 전재산을 투자를 하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기 전까지는 부동산 불패는 계속될 거고 부동산 불패가 계속되는 와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솔직히 행복의 대부분이 그 돈 아닌가?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평등하게 살면 좋은 건가? 막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아파도 막 참고 있고 그래도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병원 못 가고 막 골골대고 있어 막. 막 이런 건가? 막 이런 이러고 건가? 있어 집에서. 그거 아니잖아. 애들에게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이런 게 좋은 세상 아닌가? 다 같이 그냥 초가집에 살면서 막 뱀 나오면 잡고 막 도끼를 잡고 같이 저녁에 야 철이야 일로 와. 야, 밥 먹자. 오늘 우리 집에 쥐 3마리 낳았다. 니네 5마리 낳았지. 막 좋은 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막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잖아요. 살만하잖아.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만들면 소고기는 먹고 싶은데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 키우는 사람 욕을 하면은 되냐고. 그렇잖아.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가. 정부가 키우겠죠. 정부가 뭔 돈으로 우리 애들 돈으로 우리가 오늘 정부 돈으로 소 한 마리 잡아먹고 내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내 나라 소고기 하면 정부가 주죠. 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우리 애들 소 3마리 갖고 정부에다가 막 참 좋은 나라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세금 낼 돈이 많이 집회는 요거는 내가 쓸 돈이 아니고 우리 와이프 줄 돈, 요건 내가 쓸 돈. 그렇죠.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 쓸 돈, 이건 내가 쓸 돈. 내가 쓸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파란당에서 그 인터뷰인지 뭔지 이게 홍보 자를 수도 있는데 뭐 유튜버들이 질문을 하면 그 대선 후보가 답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주식 관련돼서.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쪽만 요약해 놓은 게 있던데 저는 소리만 들었어요.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오디오. 화면을 보면 화가 나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전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그래서 대신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투자는 하되 투자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많이 해서 그걸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지. 이거는 뭐냐면 한다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럴 수는 있지만 세금 안 걷는다 그랬더니 진짜 안 걷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옛날 생각하고는 국토보유세가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대통령이 됐어.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국민들을 위해 살 것 같아? 아,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다 얻었는데 하나만 빼고 사법 리스크 빼고 다 얻었죠. 그럼 뭘 할까? 대법원 찢어 발기는 그런 건 하겠지만 네. 부동산을 굳이 내가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표일 때하고 당 대표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는 입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떨어지는 똥인 거야.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에서 이 민주당에서 또 대선 후보를 나가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여당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 대표한테 충성했다고 쳐.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당 대표가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당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 대표 위주로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민주당 원래의 색깔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던 대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색깔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아, 그 다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당대표가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그렇지.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대표한테 충성해야 되잖아.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게 또 원래 민주당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뭐 할 것 같아? 사기 신도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뭐 할 것 같으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2+2+2+2+2+.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 이제 전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제 2025년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 놓고 보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오를 것 같습니다. 그 금리는 4번 내려간 다음에 1% 내려가고 공급은 이제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데 2026년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세 불지역이 올 거라는데 전세 불지역 안 옵니다. 2026년에. 왜냐? 서서히 진행되거든. 전세는 실수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를 뭐 갑자기 내가 비싸게 주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매매는 오를 거지만 전세는 이제 오르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야.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야. 그러면 2026년이 되고 하반기부터 2026년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전세가 계속 조금 오르다 2027년 되면 전세가 이제 불이 날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전세 가격을 때려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그렇지. 2+2+2+2+2+ 하겠지.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공급이 40년 만에 최저예요. 그게 진짜 40년 만에 최저야? 그럼 예를 들어 2+2+2까지 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제적인 신축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데 역사적인 최저점인데 이제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 유통 물량. 내가 이사를 그러니까 집이 공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사하는 수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뭐 애들 학교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 항상 있단 말이야. 자, 이사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이 마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 100명인데 이 마을에 전세 집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계약하면 되죠. 하나씩 계약하면 되죠. 그런데 2+2를 했어요. 그러면 2년마다 100개가 나올게? 이제 4년마다 10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딱 2년 됐던 순간에 딱 가보면 50개만 나오겠죠. 이게 유통 물량이 반으로 주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2+2 했을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야. 그 이후에 안 오르던데요. 그래서 한번 점프하고 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지. 4년짜리로. 근데 2+2+2+2 이제 8년 내렸다고 치자. 분명히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100개가 50개가 되고 50개가 25개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을 보호해준다, 임차인을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전세 가격이 물량도 사상 40년 만에 최저로 갔는데 유통 물량도 반으로 주는 거야. 무슨 일이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거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매매는 실시간으로 살 수 있어. 오늘 내가 이 집을 팔고 내일 살 수 있어. 근데 전세는 2년마다 갱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 2025년에 계약한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이프야. 그래서 편안해. 근데 옮기는 일이 딱 생기면 이제는 줄어든 입주 물량에다 추가로 반으로 줄어든 유통 물량 때문에 이제 이사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엄청 올라 있을 거야. 그래서 전세가 2025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게 계단식으로 팍팍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때 전세 대출을 줄인다고?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또 줄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못 줄였죠. 거기다가 전세 대출까지 줄여봐. 그 오르는 전세 가격에 전세도 못 살고 이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월세로 가겠죠. 그럼 또 월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오르겠죠. 월세가 오르면 대출 받아서 월세를 사느냐? 집을 사느냐? 이런 고민이 또 빠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빙글빙글 돌다가 가격이 무섭지 않나? 언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 살아도 안 되고. 그냥 집을 사 지금. 아니 두렵지 않아? 아니 그 다음 정권에 집값을 잡아주겠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어차피 1주택은 못 건드려요. 몇 번 이야기예요. 1주택은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의 42%가 1주택이에요. 1주택은 선. 1주택 선.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 더 많으면 무주택은 절대 선. 국가는 집을 가져도 되지만 당신들은 집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한 번 임대 들어간 사람은 행복이고 이 새로
구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공공전세가 나오겠죠. 공공전세.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공공전세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그 2배씩 갚으면 되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월세 살기 싫으면 그렇죠. 공공전세 들어가고 나라 빚으로 나라 그 돈은 우리 애들이 2배로 갚으면 되죠. 그렇죠.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와, 치킨다 막.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 악화가 되면 그걸 이제 그 화살을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 잘못이라고 절대 안 하고 화살을 딴 데로 돌리는 거지. 임대인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돌리려나 진짜 이번에. 이제 진짜 강남 다주택자에서 법인에서 나중에 실소유자가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이제 쏘냐? 다주택 법인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도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겠지. 또 만들어요? 다주택이 또 그랬다 그러겠지. 유튜버? 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유튜버 때들 때문에. 아니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임대인이 올렸다고 이제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국가가 올린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투투투투투투. 제 이야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적은데 개인의 잘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주택 시장이 그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 다 해놓고 뭐 책임 아무도 안 지고, 그지? 법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집은 세게 전세 딱 놓고 얼마나 좋아. 누구 생각납니다. 얼마나 좋아. 참 안타깝다. 뭔가 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 아직도 당장 당장은 입에 닿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비만, 이빨이 썩고 당뇨, 고혈압 막 이렇게 막 트랜스 지방 막 이런 거 막 되는 거죠. 더 먹어라 이런 사람이 좋은 건지 사육시키는 거지. 살 빼라 이런 거 듣기 싫잖아. 그렇죠. 더 먹어라 내가 줄게 더 먹어 누워 있어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숨 마셔. 괜찮아. 기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제로 살면 안 된다. 지금 거죠. 삽니까? 전세 있는 분들? 사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표를 또 만들어 왔지. 왜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했으니까 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매매하고 전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매매가 유리해요? 전세가 유리해요? 뭐의 관점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매매 실거주의 관점에서 매매가 유리해요? 전세가 유리해요? 매매는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전세는 실거주만 있는 거죠. 자, 근데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인데요. 동남권은 47%고 서북권은 57%. 평균적으로 50%가 조금 넘어요. 자, 50%라고 치면 뭔 소리냐?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똑같은 집인데 전세로 들어가면 5억인 거죠. 전세가율이. 통계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10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데 매매로 하면 10억에 들어가야 되고 전세로 하면 5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막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거나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 반만 있으면 되죠, 돈이. 그죠? 돈이 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전세로 사는 게 더 유리하죠. 똑같은 집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살았어. 친구가 있었어. 2014년이야. 2014년. 친구 A하고 B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집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 이번에 집을 살라 그래. 미쳤어? 아니 최경환 부총리가 대출을 해준다 그래갖고 집을 살라 그래. 야, 빚내서 집을 산다고? 아니 그래도 이자는 나오지만 내 집이 생기잖아. 야, 집값 지금 폭락하는 거 안 봤어? 야,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2014년 이야기하는 거 2014년. 네. 그냥 야 10억짜리가 지금 5억밖에 안 하는데 그냥 실거주 해. 나는 전세로 살래. 그래서 얘는 10억짜리 집을 샀고 얘는 5억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둘이? 생각해. 실거주였다면 이 사람은 5억으로 사는 게 유리했는데, 자, 이 사람은 2014년에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람한테는 2014년 가격이 이 사람이 샀던 가격이 되는 거지. 안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2025년이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10년 지나서 누가 더 이익일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10년이 지났더니 지금 2025년의 전세 가격이 2014년에 매매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집 사는 게 더 이익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때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 실거주라 그러면 전세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죠. 얘가 안 올랐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통계를 만들어 봤어, 통계를. 이게 그거예요. 10년 전에 서울에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 현재 2025년에 전세 가격이 더 비싼 아파트가 몇 프로냐? 서울에. 이게 85%가 지금 전세 가격이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싼 게 아니고 서울은 87%의 아파트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인생은 길잖아. 에이, 선생님 서울만 그러겠죠. 경기도 79%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에이, 인천 가면 되죠. 그래, 인천 가라. 자, 인천은 66%. 세 채 중에 두 채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통계로 그렇다는 거, 통계로. 수도권은 특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100 빼기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인데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전세로 사는 게 맞아요? 길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로 살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집도 못 사고 이제 욕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본소득을 줄게. 국가를 믿어봐. 공공이란 게 있어. 공공 알아? 공공? 그럼 우리 애들이 돈 좀 많이 부담하면 돼. 괜찮아. 지금 네가 잘 살면 돼. 25만 원씩 줄게. 찍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비크 안에 개구리잖아. 뭐 데우면 뭐 죽는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서서히 데우면 죽는다고.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당신이 놀수록 더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냐? 너는 놀아도 편안하게 해줄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더 일을 안 할수록 더 편안해지는 게 말이 돼?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믿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지. 말이 되게 해주나 보죠. 능력자니까. 합니다. 누구누구는 합니다. 찢자 대한민국. 길게 생각해보면 또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인구가 줄어들고 저쩌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장기 그래프는 한 번도 안 봤나? 실거래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장기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10년 중에 8년 오르고 1, 2년 내립니다.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요. 가구 수가 줄어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 감소가 있고 이동에 의한 증감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증감이 있다. 연못에 물이 가득할 때는 외곽에 더 큰 고기가 놀아요. 물이 깊으니까. 근데 이제 연못에 물이 타들어가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외곽에 큰 고기들이 다 죽어버릴까요? 다 뒤지나요? 물 따라서 이렇게 오죠. 그렇죠. 가운데 다 모이겠지. 큰 고기는 다 어디로 가요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크게 오르려면 큰 고기가 수익률이잖아. 수익률 좋은 데는 어디겠어. 뻔한 거야. 재산이 없다면 4848을 열심히 해야지. 2년마다. 또는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해갖고 대개 2개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비과세를 해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고 하면서 돈을 재산을 불리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투자는 잘 모르겠고 애들한테 좋은 환경 주고 열심히 그냥 쭉 살다 보면 오르는 이런 데를 하겠어. 그러면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땡빚을 내가지고 비싼 데다 탁 세팅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왜 집이 자꾸 떨어진다 생각할까?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난 되게 황당하던데. 30년마다 인구가 0.7이니까 100명이 나중에는 19명이 된다. 60년 지나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30년 뒤에 다 돌아가셨어? 당신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30년 뒤에 다 돌아가시고, 너도 죽고, 네 아들만 남는 건가?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그 스케줄대로 가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해하고, 가만히 그래, 인구 줄어드는, 그래, 이러고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래, 여러분의 지도자가 바꿔준다며. 그런다며. 그런 거잖아.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뭔가 대책을 세우겠지. 우리가 인구가 기하급 수치로 늘어날 때도 그 애기들 출산율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 반대로 또 되겠지. 안 그러겠어? 반대로 하고 싶은데 국가가 돈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경제를 살려가지고 경제를 살려가지고 늘어난 파이에서 조금을 가져가서 그 돈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나마 없는 파이에서 딱 잘라서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래요? 혹시 알아? 아시아의 최강국이 됐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우리나라 망했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 월급은 계속 늘어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은 막 10배, 20배 터지기를 원하고, 집은 반값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되고.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반토막 났으면 주식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다 하나라니까. 한쪽만 팍 때리면 왼손이 오른손을 팍 때려서 오른손이 팍 부러져가지고 기부사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오른손이 하던 일도 왼손이 해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고. 왼손이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응. 나는 합니다. 48% 지지. 왼손 48%. 나는 한다고. 이제 52%는 다 주고 되고. 오른손 완전 지금 조사나가지고. 조사나. 이렇게. 조사 뽑은 거야? 너덜너덜해가지고 지금.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이야기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30년 뒤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지금 도심으로 몰리게 돼 있다. 일본도, 일본 부동산 맨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도쿄 돌아가니까 엄청 땅이 큽니다. 다마 신도시는 엄청 외곽에 있는 신도시고요. 그리고 90년대에도 롯본기이스 가봤잖아요. 롯본기이스는 90년대 초반에 재건축된 거고, 계속 이제 도심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보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살만한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다. 살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모이는 데가 그 도심의 한 가운데일 거다. 아까 우물 그 연못 비교했듯이 큰 고기는 가운데로 모일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네. 가운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좋은데 도심 재생에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신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얼주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이제 얼주가가 이제 시들해지니까 얼주가가 될 걸로 관심이 많이 가잖아. 이걸 우리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우유값이 오르면 뭐가 오른다고? 우유값이 영원히 오르다. 우유값이 오르면 암소값이 오른다. 암소값이 오르면 암송아지 값이 오르는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진행 많이 된 게 오르고 있는 거고 좋은 데가 오르고 있는 거고 좀 지나면 좀 외곽에 초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또 가겠지. 근데 암송아지까지는 아니고 지금 암소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행이 많이 됐거나 입지가 좋은 데를 먼저 선점하다. 좀 있으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은마 아파트 2020년 초반부터 했는데 찍혔지 정부에. 그래서 안 되고 있었잖아 은마 아파트가. 근데 드디어 이제 이게 5,900세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320%까지 해갖고 49층에 일반 분양을 825세대 한다고 해서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통과가 됐어.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니까 바로 옆에 있는 대치 성경도 한다 그러고 미도도 한다 그러고 이게 온기가 옆으로 퍼지는 거야.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 대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가 탁 튀면 그 옆으로 퍼진다니까. 토볼로의 지리학 제1법칙 제일 가까운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영향은 줄어든다. 그 여기가 옛날에는 학원이 많았거든. 네. 우선미였고 우성, 성경, 대치 이렇게 대치 미도 이렇게 하고 많았는데 점점 이제 여기는 지을 데가 더 없어요. 아파트 단지라서 뒤 빌라 단지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롯데백화점 밑쪽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어요. 옛날에 미주를 학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쪽 확장되면서 이제 역삼동 쪽이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다 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이제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성경 아파트는 안 하고 있었는데 우성도 되고 있고 미도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 외곽에 우쌍쌍 그래갖고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많이 진행이 됐죠. 대치 레미안 팰리스는 재건축이고 이쪽은 다 재건축으로 대부분 다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된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온기가 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가 된다 그러니까 장미가 오르는 거잖아요. 20억 하다가 30억 하는 거고 35억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잠내아라고 이런 게 입주한단 말이야. 벌써 32억이에요. 그러면 그 32억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방이동으로 퍼지겠죠. 방이동은 이제 20억 받는데 이제 25억을 넘어서 30억 가까이 가겠지. 35억을 찍어주면.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 목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목동은 전체적으로 연식이 비슷하고 용적률도 다 낮아요. 보면 120에서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6단지가 여기 있잖아요. 6단지 130에서 140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빠르고 9단지하고 6단지가 좀 용적률이 130에서 140이고 나머지 이런 데는 보면 120 이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네. 오렌지색은. 네. 빨간색 8단지, 13단지가 용적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는 환급이 조금 덜 되겠지만 나머지는 환급도 많이 될 거란 말이죠. 돈이 되니까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평당 1억이 나왔어. 지금 구축이 평당 1억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는 재건축 때문에 얼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요. 평당 1억은 그냥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평당 1억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주변으로 퍼지지 않겠냐. 신월동이 이제 올라갈 거고 여기 주변으로 해갖고 서쪽 지역에 이제 여기 홀로 이렇게 독야청청 반짝반짝하면서 옆으로 온기를 계속 주겠죠. 주입하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외곽 단지들을 보면은 아직도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싼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올 초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 끝쪽에 있는 단지들은 막 10억 초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사라고 막 얘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또 이야기하면 지금은 너무 올랐잖아요. 또 6개월 뒤에 보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2023년에 사지 않으면 2024년에 후회할 거고 2024년에 사지 않으면 2025년에 후회할 건데 2026년에 또 후회할 거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 근데 또 분명히 후회할 거야. 분명해.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요. 분명 후회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겠지. 아, 쌤은 이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쌤은 맨날 여의도 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의도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다 50층 70층이에요. 한강뷰 어떻게 되겠어? 색강뷰 나오던가 앞뷰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도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평당 1억. 여기 브라이턴이라고 유명하죠. 브라이턴. 모 인플루언서가 사시는. 이미 6개월 전에 1억 찍었단 말이야. 평당 발사 기준을. 그러면 여기는 목동보다 더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관심을 가지시라니까. 여기는 실거주 다주택자도 실거주 나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행렬하고 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다 선생님은 맨날 비싼 동네만 이야기하고 맨날 잠실만 얘기하고 분당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여의도만 얘기하고 분당도 9억짜리 10억짜리 있거든 아직. 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비싼 동네를 이야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비싼 동네가 올라줘야 그 옆에가 오른다니까. 그 옆에가 오른다니까. 자, 진짜 비싼 동네만 이야기하느냐. 장인 뉴타운 6곳 재개발 속도, 동북선 개발 호재. 이거는 모르겠어. 동북선 개발 호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인 뉴타운도 멈췄던 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장인 뉴타운이 뭐 A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도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은 트라이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신림 뉴타운이라고 들어봤어요? 상계 뉴타운이랑 신림 뉴타운이 서울의 재개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데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첫 입주한다는 겁니다. 좀 어떤 분이 여기 뚜껑이라도 사라고 막. 그러니까 누가 뚜껑이라도 사라고 그래. 그 뚜껑이라도 사. 여기 뚜껑이 많아요. 네. 무허가기 때문에 네. 서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제일 저렴하게 처음 시작하는 데가 신림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리 그렇죠? 밑에. 네. 다리 밑에. 네. 비 오면 막 집 쓸려나가서 다시 짚고 무허가로. 그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여름 되면 다 쓸려나가니까 막 계곡에 막. 예, 그리고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1, 2, 3구역이 있는데 이제 그 저 밑에 벤처타운 브루지역 앞에 있는 거기는 인재 사업 시행이 났다는 거야. 네. 다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달동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직도 백사가 마이너스 백사마을인지 아니면 백사마을도 3,178가구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메디알레도 메디알레지만 여러분 서울의 외곽에 하급지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2026년에 또 후회할 거야. 그지? 2023년에도 얘기했고 4년에도 얘기했고 근데 너무 많아갖고 길어진다. 하여튼 23년부터 5년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데가 서울이고 경기도의 핵심 지역이고 또는 광역시의 중심 지역이라면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재를 사야 됩니까? 신축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제재는 오래됐잖아. 그래서 상급지의 제재 또는 그러면 이제 신축은 좋잖아. 새 거잖아. 당장 좋으니까 그 상급지보다 좀 하급지의 신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집은 엉망인데 뭐 수돗물 녹물 나오고 막 층간소음 심하고 막 한번 나가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없어가지고 주차하려 그러면 테트리스. 테트리스 해야 되고 막 한 세대 밀어야 나가고 아침에 막 짜증 나고 막 사이드 브레이크 끌어 놓으면 막 3층 팔 막 이런 전화도 안 받아. 있어요. 전화 안 받아. 3층 팔 그다음에 전체 방송 나오고. 이제 막 나오고 317 찾음 막 이러면서 막 밀었는데 안 밀리면 진짜 맞아. 빡 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맞아, 지금 맞아. 그렇잖아. 그런데 상급지고 그치 살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변할 신축은 하급지죠. 그럼 뭘 사야 되냐 이거죠. 그동안에는 얼죽하니까 신축이 낫지 않습니까?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제 많이 올랐잖아.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갈 때가 됐고 실제로 이렇게 상급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게 선호의 문제라 생각해. 현재가 당장 편한 게 좋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축이 서울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낮을 거라고 나는 말 안 해. 평균 이상이겠지. 평균 이상인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구축은 절대 못 살아. 그런 분들은 그냥 하급지에 신축하셔도 되는데 나는 구축도 살 수 있고 한 5년, 10년 뒤에 자산도 많이 불어나고 그때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축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익률은 상급지의 제재가 조금 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치. 나는 죽어도 나는 주차 딱 떼야 되고 칼같이 딱 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앞에 뭐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이러면은 그냥 신축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진짜 많이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얼죽신일 때는 이거 안 물어봤어. 그냥 무조건 신축 사야 돼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얼죽신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그리고 제재가 자꾸 뛴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구축은 거기서 살썩을 것 같아 못 들어가. 바퀴벌레도 나오고 쥐도 나온대. 막 이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5천만 원 더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줄여서 좀 더 앞에 있는 제재 상급지 대 상대적 하급지 신축.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호의 차이다. 그러니까 절대 난 구축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까지 내가 뭐 우리 동생이면 내가 욕을 해서 때려서라도 제재를 보내겠지만 네.
제재를 보내겠지만 절대 나는 이런 데 못 산다 하면은 그냥 신축 사줘도 된다. 신축이 서울 평균 수익률보다는 좋을 거다. 하지만 10년 뒤에 훨씬 더 크게 되고 싶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죠. 지금 내가 돈이 많고 현금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없고 집은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평범하게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 없이 또는 뭐 1, 2억 받아갖고 뭔가 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열심히 둘이서 갚아가지고 애 키우면서 살고 싶어. 근데 재산은 불리고 싶어. 그러면 당장에 안락함보다는 힘들더라도 소위 말하는 몸빵 해야지. 2년마다 갈아타고 다니면서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기들 키우다 보면 신축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갈아타기. 2년 뒤에 제일 좋을 때만 골라다니 갈아타든가 바쁘게 살든가 아니면 그냥 구축 들어가가지고 몸빵 하다가 보면은 빵 터질 거 그런 데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살든가. 묵직하게 수익 내는 거죠. 그치. 그러려 그러면 애들 데리고 집 빼고는 살만해야 되거든.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기 신도시나 학군 좋은 데는 애들 키우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들어가서 묵직하게 애들 키우면서 뭐 집 빼고는 다 좋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입지도 별로고 완전 썩어 문드러지는데 재건축 진행이 많이 됐어. 근데 가격이 싸. 그러면 그거는 길게 보지 말고 한 2년 뒤에 팔고 나오던가 이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도 괜찮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선호의 차이다. 내가 모든 걸 정해줄 수 없다. 막 이런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게 좋은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해열제 애 먹여보면 알잖아요. 해열제가 2가지인가 3가지 있잖아. 이거 먹여보고 안 들으면 이걸 먹여야 되는 건데. 타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니한테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10년 뒤에 보자. 이런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기 신도시는 언제 됩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됩니까? 아니 안 됐는데 그럼 분당은 안 올랐냐 이거지. 다 올랐다는 거죠. 내가 작년 초에 분당에 9억 이하 신생아 특례돈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을 되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우리 멤버스에서. 근데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몇 개 샀어, 몇 명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가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됐어. 그래서 누가 30% 빠진다 그랬어. 그래서 불안했겠지.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 지금은 9억 이하는 아예 없어. 10억, 11억 한단 말이야, 호가는. 그럼 안 됐는데 왜 오르는 거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 땅값이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 되면 더 커지겠죠. 근데 거기는 그렇잖아.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애들 키우기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거 한 10년 키우다 보면 이제 끝난 얘기인데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렇게 컨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오래 분명히 오를 건데 오래 걸릴 거니까 편안하게 애들 키우면서 참고 간다.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기 신도시도 순서가 있겠죠. 아파트도 오르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분당이 제일 먼저 될 거고 그 다음에 평촌 순서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나머지 3개로 묶였어 일산. 그러니까 슬프다. 나머지 그게 왜 그냥 일산은 용적률이 낮은데 대신에 종전 용적률이라고 해요. 종전. 지금 용적률을 종전 용적률이라고 그러고 네. 종후 용적률이 다른 데보다 낮아요. 종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용적률이 낮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평촌에는 가면 싼 데 많거든. 그러니까 분당하고 평촌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대신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수정이잖아. 서수정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서수정 위주로 보는 게 좋은데 그 지하철 서현역, 순회역, 청자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단지들이 양지마을이니 시범단지니 뭐 느티마을이니 뭐 상로 우성이니 이런 아파트들이고 그거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다음 블록까지 있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상을 지금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다 찍어준 거야 이게. 이해했죠? 이런 데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그런 데도 싼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 평촌 학원가 쭉 있어요. 학원가. 거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됐는지를 잘 봐야 돼.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고가도로 이렇게 쭉 있어요. 평촌에. 그 길을 넘어가면 안 돼. 평촌 신도시 내를 넘어가면 안 되고 평촌 신도시 내에서도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됐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사시면 된다. 그리고 의왕 쪽으로 너무 붙지 말고 뭐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북쪽으로는 가지 마. 북쪽은 싸다고 많이 샀더라고. 저기 대기업에서. 북쪽. 평촌은 남평촌이 북평촌이 있는데 북쪽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이제 소형 위주로 돼 있어요. 소형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애기 키우면서 이게 애기 둘 정도 되면 방이 막 3개, 4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3개, 4개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애기들 크면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는 애기 키우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안 쳐주는 거거든. 학원가에는 방이 3개 정도는 돼야지 애들을 중고등학생들 하나씩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이 3개 정도 되는 30평 이상이 주로 이뤄야지 학원이 잘 되는 거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평촌역 밑으로 남평촌을 해야 되는 거죠. 잠실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도 학원이 있어요. 학원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학원 사거리라고 있는데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 사이에 있어요.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은 3단지, 4단지거든요. 그리고 1, 2단지는 S 리센츠, 우리 그 S 리센츠 있잖아요. 거기는 12평, 13평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3, 4단지 그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는 중대형이 있었어요.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단지에서 S 리센츠 옛날 1, 2단지에서 있다가 애기들이 크면 방이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 애기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이크 팰리스나 아니면은 그 트리지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지. 방이 3개, 4개 있는 대로. 그래서 학원가가 그래서 처음부터 잠실 학원 사거리는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북평촌 쪽은 소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되고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애 둘, 셋 달려있는 고소득자들이 여기 머물질 않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런 원리를 모르고 갭이 작다고 소형이라고 해갖고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갔지. 물론 그게 안 올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 올랐는데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차라리 남쪽에 사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전체적인 큰 그림만 이야기하니까 매크로 같은 큰 그림만 이야기 아니라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단 말이야. 지역마다 디테일들이. 이런 걸 알면 좀 쉽죠. 내가 비싼 동네 이야기하고 데이터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비싼 동네고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막 철철 넘쳐 흘리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 그때는. 예, 나중에 이제 또 지방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지방 얘기도 하실 거잖아요. 지방 안 가본 데가 없다. 전주, 진주는 내가 1년 전부터 얘기했다. 물량 적다고. 여기는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울산도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분위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반딧불 같아. 반딧불이 같은 게 빛이 세진 않는데 계속 반짝. 빨간색인데 이렇게 이런 맛이 없어. 부산처럼 이런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작은 돈 넣고 작은 돈 태우고 먹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오르면 또 팔기가 어려워. 근데 또 오르면 또 사이클 떨어지거든. 전주는 아무래도 그 주변으로 북서쪽으로 들이 넓은 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신도시들 많고.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면 막 또 튀어.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방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작기 때문에 사이클이 보통 30만 정도 되면 2년 사이클이 가거든요. 30만, 50만 원. 그러니까 딱 내가 저점에 들어가고 딱 2년 되면 고점 딱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팔기가 좀 그래. 내가 왜냐하면 일단 1+1이고 2+2고 네. 그리고 그 오르고 있는 데면 누가 파나. 그리고 못 팔면 또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한 거고 지방에 주택이 하나 두 개 있어가지고 서울에 주택을 살 때 취득세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많잖아. 다주택자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데가 오르는 줄 알지만 서울에 먼저 센터를 베이스 캠프를 치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트렌드였던 거죠. 집이 오를 건데 다주택 포지션은 계속 세금이 다음 딱 보이잖아. 세금으로 망치로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드럼통에 넣는 게 아니고 세금에 넣을 거 아니야. 세금통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야지 다음 정권에서도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옛날에 갭 투자하는 거 그때 그거밖에 없고 그냥 전세가가 올라요, 집이 올라요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지방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사놓으라는 거잖아. 전세 다 붙어놓은 거 사놓으라는 거잖아. 물량이 터지고 있는데 전세하고 매매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는 실거주 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잖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살기 때문에 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두 개를 구분한 줄 알았는데 그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갭만 붙으면 좋은 건지 알고 들어가니까 다 물리는 거죠. 울산의 오토빌레이에서 물리고 창원의 그 북면에서 물리고 다 이런 거 아니야. 갭 작은데 신축이고 수도권 신도시 얼마나 좋아. 대기업적 사고방식 얼마나 좋아. 사고방식. 그게 갭이 붙어있는 게 저평가돼서 붙어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임대만 하고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붙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 두 개를 구분 못하니까 제대로 쳐 물리는 거죠. 천안에도 그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있습니다. 많죠. 100, 그러니까 100짜리. 많아. 수두룩 빽빽해. 천안은 덜이 넓잖아. 천안 아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천안이 있고 아산이 있잖아요. 사실 아산은 그 옛날에 무슨 그 온천 온양온천 있는데 거기잖아. 온양온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들이 있는데 그걸 다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들이 넓다는 거예요. 삼성이 천안에 잡은 이유는 삼성 반도체 공장은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땅이 넓어야지 땅이 넓은 데다 공장을 차리는 게 맞아. 그래야 계속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천안은 땅이 넓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산하고 천안 사이에 있는 걸 모두 메꿔가지고 거의 100만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계획이 2008년 금융위기 축소돼가지고 탕정 신도시, 불당동 밑에 그쪽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붙이기 좋아. 그 평택이 지금 삼성 들어간다 그래서 빵 터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물렸잖아 지금. 그 삼성이 오는데 물량이 더 많으면 물리는 거잖아요. 천안이 똑같은 거야. 천안이 그 옛날 버전이지. 평택 옛날 버전이지. 그래서 천안 막 들어갔다. 초반에는 갭 투자에 성공했다는 스토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셀러? 그런 사람들도 천안에서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5천이 올라가지고 2천 투자해서 5천 벌었어요. 뭐 이런 거 5개 했더니 어머 여러분들 날 수 있어요. 2년 지나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전세 빼려면 안 빠지면 그 전단지 만들어서 부동산에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근데 그 염창동에다가 3천만 원 갭 투자한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 이런 거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도 살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았다는 게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했던 그 천안에서 해서 돈 벌었던 거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갔고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성공사례에 취해가지고 무일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떼돈을 번단 말이야. 똑같이 해봐야겠다. 안 된다니까.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맞아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니까 이제. 자꾸 이야기하게 만드네. 그래 그러면 지방이역 할 거야 지금 가갖고? 좋은 게 있겠지 이랬는데 지방이역이 취득세만 까주지.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이에요? 그 생각을 해봐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올 건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돼서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 안 한다 그래갖고 싸게 샀는데 앞에서 싸게 산 것 같은데 뒤에서 다 까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와 했는데 취득세가 1억이 나오네? 그쵸. 양도세가 1억이 나오네? 뭐가 더 이익이야?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 얘기는 천안도 마찬가지야. 천안도 들이넣기 때문에 공급이 잦아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확 불타오를 땐 좋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천안에 더 이상 삼성이 확장을 하나? 공장을 자꾸 짓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진 않잖아. 평택을 키우려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 계속 키우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왜 수도권에 키우려고 그랬어? 인재들이 수도권밖에 없는데 안 내려갈라, 판교 이하로 안 내려갈라 그러니까 판교 이하로 안 내려갈라 그러니까 천안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인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태워줄 테니까. 이천에 있던 SK 직원들도 막 삼성으로 막 옮기고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SK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할 거 아니야. 이천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 못 박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머리는 못 박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이천보다는 용인이 낫겠네. 그래서 용인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이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천안도 그렇고 캡 투자가 캡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저평가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거주 가치랑 투자 가치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집을 살 이유가 없고 그냥 전세만 살다가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이 두 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지방에도 많이 했고 나도 그런 거 해봤지만 물려도 보고 크게 성공한 것도 꽤 있어. 근데 크게 성공한 것은 대부분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데 갭이 5천, 6천이 있다는 게 제일 많이 올랐어. 청주도 복대동에 지혜 1차가 제일 많이 올랐고 갭 투자 3천으로 했거든. 포항에서도 제일 좋은 집 있어요. 아파트 말고 포항 단지는 이야기 안 할게. 포항에서도 있고. 아파트 말고요? 그 포항은 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가 비싸요. 가봐 있어. 그런 데가 그리고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걸 했지 나는. 뭔지 알아요. 외곽을 안 하고 풍림아이원 이런 거 했었어. 근데 지금 팔았으니까 괜찮아 말해도. 이 캡 작은 거 거기도 캡 작았는데 이런 데가 많이 올랐지. 외곽에 막 500캡, 1000캡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깨져보고 알은 거예요. 지방 창원도 그래요. 창원도 외곽에 있는 건 지금도 못 팔고 물려 있는 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놓으니까 팔리더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데는 잘 팔리고 외곽은 절대 안 팔립니다. 이게 경험해보니까 지방도 제일 좋은 데만 갭이 작을 때 지방의 외곽보다는 갭이 좀 크지만 그런 걸 사놓으면 좋더라. 다주택자들한테는 계속 징벌적인 과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하나나 1+1 정도 그 정도 사고도 계속 하고 싶으면 서울이나 광역시 핵심 지역의 입주권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갭 투자도 재개발 재건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각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에 급상승기에 몇 번 갭 투자 해본 걸로 그게 또 다시 재현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된다. 뭘 더 이야기해? 서울에 집을 사! 내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말하는 서울은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현재는 그렇다. 그 내년에 또 괜찮은 데는 내년에 얘기해 줄게. 후랭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정부가 바뀌는 있겠죠. 박혀 있겠네요. 예. 다음 달에는. 두근두근한다. 재밌겠네. 무서워서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로 두근두근한다. 막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근두근한다. 우리 애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니까 그런 거니까. 와, 내 나라 기본소득, 내 나라 기본주택, 내 나라 소고기. 정치 이슈 완전히 덮여버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물밑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네. 예, 정치 이벤트도 있고 또 이게 막상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정 후보가 되고 나면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주택자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럴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않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막지 않는 이상 흐름이 바뀌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곳이 바뀌는 거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흐름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후랭이 TV를 열심히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이야기해 주니까 물론 사자도 많은 것 같지만 요건 편집해야 되겠다. 어쨌든 왜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1주택이나 1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뭐 입주권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2025년이 되시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나라를